안녕하십니까. 지난 3월 23일 제14대 한국법제연구원의 원장을 맡게 된 한영수입니다. 먼저 오늘 한국법제연구원 개원 33주년을 기념하여 개최하는 학술대회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와 환영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특히 오늘 행사에는 김기표 전 원장님, 또 기조발제를 맡아주신 홍정선 국가행정법제위원회 위원장님, 정경식 한국법제학회 회장 겸 원우 회장님, 또 오늘 바쁜 일정 중에서도 축하의 말씀을 해주시기 위해 참석해 주신 박상철 국회 입법조사처장님께는 특별한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또한 오늘 세미나의 발제와 토론, 진행을 맡아주신 여러 전문가분들께도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오늘 학술대회는 제목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행정기본법과 행정법의 미래에 관해서 논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저는 행정기본법의 제정 과정에서 정부 내에서 실무 책임을 맡아봤던 사람으로서 오늘의 주제를 생각하면 참으로 많은 생각이 떠오릅니다. 여러 가지 난제들이 많았지만은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고 또 어려웠던 과제는 행정기본법 제정에 대해서 학계의 전문가분들의 응원과 지지를 얻어내는 것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오늘 기조발제를 맡아주신 홍정선 위원장님께서 그야말로 그 탁월한 리더십과 식견으로 학계의 의사를 결집해 주시고 또 법안을 만드는 과정에서도 훌륭한 법안을 만들고 다듬는데 그야말로 열정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도와주셨습니다. 그런 점에서 홍정선 위원장님이 안 계셨다면 오늘의 이 주제가 여기에 있지도 않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홍 위원장님께 다시 한번 이 기회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편 오늘 학술대회는 한국법제연구원 개원 33주년을 기념하는 학술 행사입니다. 그간 우리 연구원은 우수한 연구 인력과 또 축적된 연구 역량을 바탕으로 국가 입법 정책을 뒷받침하고 법률 문화 향상에 크게 기여해왔다고 자부합니다. 제가 기록을 살펴보니까 1990년 7월 30일 그 한국법제연구원이 출범할 당시에 직원이 연구직 9명을 포함해서 총 33명, 또 예산은 약 정부 출연금 2억 2천만 원의 작은 예산으로 출범을 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연구원이 57명의 연구직 비롯해서 150여 명의 직원을 두고 또 예산도 출범 첫 해에 비해서 100배에 가까운 200억의 예산을 확보하고 있을 정도로 성장하였습니다. 또 연구 주제에 있어서도 제가 기록을 보니 창립 초기에는 소련 노동법 연구를 비롯해서 소련법제에 관한 11종의 연구 보고서를 발간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2년을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 연구원이 법제에 관한 기본적인 연구뿐만 아니라 글로벌 법제, 기후변화 법제, 통일법제, 또 나아가 법의식 조사를 포함한 입법평가 연구, 또 지방 재정 연구, 최근에는 지속가능한 사회발전을 위한 ESG 연구 등 그 연구의 분야에 있어서도 과거에 비할 수 없을 정도로 폭넓고 다양한 연구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또한 연간 연구보고서 100여 종을 비롯해서 약 300여 종의 연구보고서를
발간하는 작지만 아주 탄탄한 연구 조직으로 발전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연구원이 이와 같은 괄목할 성장을 거두게 된 것은 오늘 행사를 후원해 주시는 한국법제학회에 참여하시는 원우분들을 비롯해서 모든 선배님들의 그 헌신과 열정이 빚어낸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현재 원장을 맡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간의 선배님들의 노고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학술 대회는 학술 행사의 인동시에 우리 원우님들과 우리 현재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 간의 화합과 또 소통을 위한 그런 즐거운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끝으로 오늘 학술 대회가 성황리에 개최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신 한국 법제학회 관계자 여러분들과 우리 연구원의 관계 직원에 대해서도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운 그리고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한영수 원장님께서 개회사로 오늘의 행사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간 탄탄하게 발전을 해온 우리 한국법제연구원의 발자취를 돌아보며 오늘의 의미를 되새겨 보았는데요. 이번에는 오늘 행사를 후원해 주신 한국법제학회 정긍식 회장님께 환영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한국법제학회 회장 정긍식입니다. 이처럼 중요한 행사에 내변을 환영하는 막중한 임무를 맡게 되어 큰 영광입니다. 다시 한번 한국법제연구원 개원 34주년 기념 학술대회에 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십니다. 성대한 행사에서 여러분을 뵙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33년 전 연구원이 광화문에서 첫 출발할 때에는 조금 전에 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인력이나 시설 면에서 정말 미약하였습니다. 이후 양재동을 거쳐 지금은 세종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진정으로 그 시작은 초라하였으나 지금은 융성하고 앞으로는 창대하리라는 격언의 증거라고 믿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지난 한 시대 동안 우리 사회에서 법에 대한 인식의 변화, 특히 법의 지배가 일상생활에 스며든 결과일 것입니다. 고 손을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법화의 사회와 삶이 점점 다가온 느낌입니다. 우리 연구원의 발전하여 더욱 융성하고 창대해지기 위해서는 연구원 안팎의 노력과 지원이 절실합니다. 특히 현재 법적 쟁점 내지 조만간 현안이 될 사안에 학자와 실무자가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나누어 집단지성을 발휘할 계기가 필요합니다. 오늘의 학술대회 주제는 행정기본법과 행정법의 미래입니다. 모두 다 아시겠지만 제가 공부하는 분야는 현재가 아니라 과거입니다. 제 전공이 이제 한국법제사 많이 올라와야 1920, 30년대입니다. 그래서 이 분야 전혀 문외한이지만 제 40년 전 제가 학부 때 행정법을 공부할 때 기억을 더듬어 말씀드립니다. 행정법 기본적으로 국가 권력, 행정 권력이 국민, 시민, 개인에게 개입하는 통로라고 생각합니다. 근대 입헌주의 이념에 근거하여 법의 지배, 법치 국가의 원리에 따라 국가 권력이 개인의 권익을 제한할 때에는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하는 법률 유보가 원칙으로 확립되었습니다. 그러나 식민지 지배라는 우리의 역사적 경험은 특히 행정법을 개인의 권익을 옹호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 집안 아저씨 한 분이 절대 해서는 안 될 직업 두 가지를 꼽으셨거든요. 순사하고 세리였습니다. 그리고 순사의 칼과 세리의 매수한 눈으로 각인시켰습니다. 즉 행정법은 서구의 이념과 역사적 경과는 전혀 상반된 식민지 신민을 억압하고 지배하는 수단이었습니다. 불행하게도 이 식민지 경험과 인식은 해방 후 해방과 정부 수립부에도 상당 기간 지속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행정법에서 코페르니쿠스 쿠서적 전환을 이룬 계기는 1984년에 행정쟁송법제의 정비일 것입니다. 이때 제 기억으로는 그때 김도창 교수님 교과서를 썼는데 법이 통과되고 난 다음에 갑자기 한 100여 페이지 되는 해설서를 별도로 해서 그냥 무상으로 다 나눠준 기억이 나고 있습니다. 이때 이제 국가우위의 행정에서 국민의 권익 옹호로 행정법의 패러다임이 달라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대전환이 있었기에 현재 수준으로 행정법학이 발달하였고 국민의 권익을 옹호하고 나아가 기본권을 보장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행정쟁송은 사후적으로 개인의 권익을 보호하는 점에 한계가 있습니다. 아프기 전에 예방하는 것이 최선일 것이고 이는 법 실무의 영역에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이제 분쟁 해결의 법과 법학을 초국하여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이를 바탕으로 시민 개인의 권익을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방향으로 선회해야 합니다. 바로 이 점에서 행정기본법의 제정과 시행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즉 사후적 구제에서 사전적 예방, 실체적 정의에서 절차적 정의를 중시하는 법학 내지 사회 철학의 현재 흐름과도 일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준비하면서 행정기본법을 한번 그냥 쭉 훑어봤는데 특히 행정기본법 제2장 행정의 법원칙에서는 행정법을 넘어선 법의 일반 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현재 복지국가 단계에서 행정의 역할은 더욱 정대될 것이고 특히 이제 우리 국민의 심성으로는 더욱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행정을 요구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와 관련된 분쟁은 늘 것이며 따라서 판결도 많아질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교과서의 관념만으로만 있던 법의 일반 원칙이 실제로 작동하는 모습을 차고 이에 터잡아 법학이 발전할 것입니다. 우리 한국 현대사 80년은 극단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해방 직후에 결국 경제적으로는 아시아의 최빈국에서 지금의 세계 10대 경제 대국으로 그리고 정치적으로는 후진국격 독재에서 군부 독재를 거쳐 지금은 민주주의를 확립하였습니다. 그리고 문화 영역에서도 재즈든 팝송이든 샹송이든 서구권만 추구하고 있는 그런 단계였는데 실제 수업을 하면서 조선족인데 거의 한족처럼 학생이 청강을 해가지고 왜 한국에 오게 되었냐 그러니까 블랙핑크의 제니 때문이라고 그러면서 제 친구들도 한국어 배우는 친구가 많다. 그리고 그때 학교 축제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있지라고 하는 그 걸그룹인 거 저는 오기로 했는데 오후 한 8시나 9시에 공연 시작하는데 거기 총장 광장에 오후 4시부터 자리를 잡는다. 너는 어떻게 하냐 그래요. 저는 학생 그냥 옥상에 가서 볼 겁니다. 그리고 지금 캠퍼스에 보면 서양인들이 참 많이 늘어났습니다. 결국은 이제 결국 현재는 이제 K-팝, K-무비, K-푸드 등 K-컬처가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제 성장과 민주주의를 동시에 달성한 거의 유일한 국가인 우리는 우리의 생생한 법적 경험을 지구촌 이웃들과 나누는 모습은 찾기 어렵습니다. K-컬처를 바탕으로 K-레지슬레이션, K-주리스프루던스의 확산에 노력을 기울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장기 기획에 입각한 학계를 비롯한 연구기관, 정부 등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성대한 향연을 베풀어서 한영수 원장님과 그리고 실무진과 기조 발제를 맡으신 그 홍정선 위원장님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발표자 그러니까 백옥선 김재강 발표자와 토론자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끝으로 광화문에서 양재동을 거쳐 바로 여기 근처인데요. 그다음 세종을 이어지는 예전의 추억과 정을 떠올리면서 함께한 식구들과 기쁨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큰 박수 보내주십시오. 정경식 한국법체학회장님의 환영사를 함께했습니다. 행정법의 과거와 미래를 함께 살펴보고 또 함께 이야기해보는 오늘 소중한 자리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마음으로 함께해주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축사를 함께 들어볼 텐데요. 축사는 박상철 국회 입법조사처장님께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국회 입법조사처장 박상철입니다. 저는 오늘 이제 학술 세미나 축사를 준비를 했습니다만은 거기에 이 33주년 된 개헌 기념에 대한 감회가 너무 새로워서요. 인사말을 좀 덧붙여서 좀 말씀을 좀 드릴 게 있습니다. 33년이라는 세월이 벌써 흘렀다라는 생각을 드니까 제가 최근에 조기축구를 하다가 헛발질을 해가지고 지금 이 근육통을 좀 걸음이 좀 어색합니다. 그래서 나이 먹은 줄 모르고 내가 너무 무리했구나 했는데 와서 보니까 33년이라는 세월을 거슬러 올라가 보니까
여기 지금 원년 멤버들이 좀 많이 와 있습니다. 전재경 박사님, 그다음에 김인재 교수님, 또 정근식 회장님. 저도 이제 그 당시 딱 개원 준비까지 해가지고 그때 법률 4,141호였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원장님이 좀 그 말씀 안 해서 약간 서운했는데 제 1호 보고서를 제가 썼습니다. 이 국민 법의식 연구조사를 해가지고 그 당시 때는 좀 잘안 같지만 일본의 주리스토에 실린 건 참 힘들었거든요. 그 실리고 또 송상현 교수님께서 번역을 해줘가지고 또 영어본으로 만들어가지고 나름대로 이제 절차는 이제 히트를 이제 쳤는데 그 뒤로 이제 참 여기 김기표 원장님한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저는 이제 이게 양계동에서 근무는 못 해봤어요. 그런데 이제 그 시절 때 또 이게 또 세종시에 가는 것 뭐 이 과정이 보니까 놀라울 이제 발전을 했다라는 걸 느끼고요. 그래서 아까 이제 홍정선 그 위원장님께서도 저한테 잘 만났다고 그 행정기본법에 대한 미래는 입법조사처랑 같이 하자. 그래서 제가 흔쾌히 그러겠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런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 이 원장님께서 그 제가 취임하고 한 일주일 됐습니까? 일주일도 안 됐을 거예요. 며칠 안 됐는데 저 방에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실은 세종시 한 번도 못 가봤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가면 투어를 좀 합시다라고 했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정말 어떤 추억 같은 걸 생각하면 내가 왜 그동안에 법제 우리 그 동호회에 전혀 참석을 못했습니다. 안 했다면 어폐가 있고요.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제가 기회 닿은 대로 참석을 좀 하겠다라는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오늘 이 세미나도 굉장히 의미가 큰 것 같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다 잘 아시겠지만은 이 법령이라는 것이 사실은 지금 우리나라는 아직 선진화되려면 여러 군데 제도를 만들고 법을 바꾸고 이제 그럴 분야가 많은데 행정기본법 같은 경우는 이제 잘 아시겠지만 그 동안에 이게 뭐 사방대이 개별적으로 흩어져 있고 또 어떤 거는 그냥 해석에 의해서 행정의 중요한 원칙을 적용하고 또 국민들도 그 법이 어디 있는가도 찾기도 힘들고 뭐 그러던 것을 이제 2021년 이제 우리 홍 위원장님께서 노력을 제일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만은 이제 기본법을 만들었어요. 이제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제 그 무슨 행정 규제 그 기본법이라든가 절차 뭐 이런 것들이 좀 비슷한 것들이 있어가지고 좀 새롭게 좀 자리매김을 해야 될 분야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유독 이 국회 입법조사처하고 연관성을 좀 말씀드린 건 뭐냐면 오늘 저는 이왕 온 김에 좀 여기서 이제 금요일이고 그래서 여기서 좀 행사를 좀 같이 좀 하려고 딱 계획을 짰었는데 국회에서 갑자기 연락이 왔어요. 이제 운영위원회가 잘 안 열리거든요. 근데 오늘 열리는데 2시부터 이제 개최가 됩니다. 이제 막 했겠죠. 그것도 하겠죠. 근데 입법영향 분석 그 법을 이제 국회법 개정인데 상정하겠다고. 그래서 제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래서 듣던 좀 반가우면서도 좀 아쉽긴 아쉽죠. 일찍 자리를 떼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국회에서 그동안에 법률 6개를 올려놨습니다. 올려놨는데 만들긴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국회 입법이 지금 97.5%가 의원 입법으로 지금 법이 만들어지고 있어가지고 거기에 입법 영향 분석 없이 법이 만들어진 것은 참으로 위험하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여야 약간 서로 정서는 다르지만 그것을 이제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 들어서 이제 어차피 이제 수행 주체가 이제 입법조사처가 중심으로 해야 된다는 걸 최근에 이제 의장님하고 서로 합의를 보고 이제 강력하게 저희도 이제 하긴 해야 되는데 오늘이 이제 마침 여기 온 날이 뭐 좋은 일인지 안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저는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법안이 빨리 상정이 돼야지 가을에 통과시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걸 오늘 같이 돌아가서 이제 일을 합니다만은 이런 노력들이 오늘 세미나 같이 이제 이 법 체계 또 법 내용 타당성 저희들은 타당성을 따지지만 그런 것들을 같이 하기 위한 더 좋은 법률을 만들기 위한 움직임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 법제연구원하고 이 입법조사처는 상당히 서로
합동 뭐 세미나라든가 여러 가지 MOU 체결이 잘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번 기회에 이제 입법 영향 분석이 시작됐다고 치고 그런 시스템을 이제 적극적으로 만들어 가도록 하고요. 우리 홍정선 위원장님 말씀드린 거 제가 100% 이행하랍니다. 박수 한번 쳐주시죠. 진짜 저는 그 어떤 이 우리 대한민국 입법의 싱크탱크가 이제 법제연구원 저는 자부심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도 입법조사처가 뭐 하는 곳이냐고 그래서 저도 국회의 싱크탱크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유사한 점이 많기 때문에 최대한 어떤 그런 것들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33주년 정말 감회가 새롭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여튼 건강하고 옛날 우리 저 만났던 분들이 생각보다 얼굴이 안 늙어가지고 기분이 좋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축하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박상철 처장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정말 기쁜 마음으로 오늘 축하를 가득 담아서 축사를 전해주셨는데요. 더 좋은 법률을 만들어가는 길에 이렇게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든든합니다. 한국법제연구원 개원 33주년 기념 학술대회 개최를 위해서 이렇게 힘써주신 세 분께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는 기조 발제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기조 발제 주제는 행정기본법의 발전에 관하여입니다. 홍정선 국가행정법제위원회 공동위원장님께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힘찬 박수 부탁드립니다. 저는 평생을 민간인으로 살아왔기에 넥타이 매고 하는 걸 잘 못해요. 양해 바라겠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 말씀드리기 전에 한두 가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이 법 만들 때 처음부터 끝까지 국민을 위해서 만들자고 했어요. 단어도 어려운 거 쓰지 말자. 1969년에 제가 법과대학 들어갔으니까 법률하고 가까이 뭐 열심히 하고 안 하고는 별개치고 같이 한 지가 수십 년이 되었는데도 제가 이 단어가 뭐지? 참 많아요.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이게 변호사고 교수고 공무들은 잘나가지고 쉬운 단어 쓰면 이상한 줄 알아요. 지금도 그래요, 제 생각에. 그래서 이런 생각. 끝까지 국민에서 사자. 법이 한 4, 5천 개 되죠, 현재. 한 8, 90%가 행정법입니다. 통일된 거 모아놓은 게 없어요. 그럼 누가 힘이 셉니까? 잘하는 교수들 목에 힘주지요. 잘나는 판사들 목에 힘주지요. 변호사들 힘주지요. 국민들은 돈 들지요. 국민들이 돈 덜 들이고 잘할 수 있는 법을 만들자. 그게 저는 가졌던 기본 방향이었습니다. 지금 잘 됐다는 건 아니고 그런 방향성은 계속 가지고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 생각을 갖고 있고요. 두 번째는 오늘은 만들었던 당시에 느꼈던 얘기 몇 가지 하고 앞으로의 이야기를 좀 드리고 우리 후배님들께 간곡히 부탁하려고 해요. 마침이면 우리도 박상철 처장님이 미래도 같이 하겠다고 하시 너무 좋으네요. 제가 법률 공부한 이래로 하나의 법률을 안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제정 시행에 들어가고 시행 후 개정 논의까지 하는 유일한 법률이 이 법률인데 그 경험을 해보니까 너무도 당연한 걸 실감합니다. 우리 학자들은요, 자기들 연구하는 글대로 법이 나오기를 바라지요. 여기 있는 분들 특히 그럴 거예요. 해보니까 법제처하고 의견 조율도 학자들 의견 모으는 것도 어렵고 또 의견 모아도 법제처하고 또 의견 모으는 것도 어렵고 그 다음 절벽이 또 나타납니다. 부처 간에 이견 조절하는 것. 더 큰 태산이 놓입니다. 국회. 이거는 지어 박도 못하고 세상에 큰 벽이에요. 여러분들은 만들어 놓은 법 보고 비판하는 거 쉽고 머리 써가 독일 이렇고 일본 이렇고 말하는 거 쉬워요. 실제 법 만드는 건 국회 정부가 협동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오늘 너무도 기분 좋게 박상철 처장님이 함께 하시겠다니 공개했으니까 함께 안 하면 여러분들이 질타 좀 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 미래가 밝구나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오늘 기념학술에 대해서 말씀드리게 되어서 기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합니다. 제가 말하는 만큼 충실히 이행할지 좀 겁도 납니다. 우선 이 자리 마련해 주신 우리 처장님 등등 관계자분께 감사드립니다. 자료 14쪽 1번입니다. 시행 2년을 돌아봅니다. 이번 만들 때 재증이 필요하다는 견해, 지금은 시기가 아니라는 견해, 문제점이 많다는 견해 있었습니다. 또 정부 관계부처간 협의 및 몇 차례 공청회에서는 기본법 제정에 소극적인 목소리도 있었고, 또 행정기본법을 제정한다고 하여도 주관부처는 법제처가 아니라 행정안전부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약하지 않았습니다. 다양한 목소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잘 조정되어 2021년 3월 23일 제정과 동시에 시행에 들어간 것 잘 아실 겁니다. 이제는 우리 시행 중인 행정기본법의 발전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발전을 위한 논의를 할 때에 결코 잊어서는 아니 될 사항이 이 법을 만들 때 우리들이 가졌던 자세일 겁니다. 저로서는 그 문단 넷째 줄입니다. 행정기본법의 의의를 행정법의 총칙으로서 행정기본법, 국민의 권익보호로서 행정기본법, 적극적 행정법령의 집행 근거로서 행정기본법, 재판규범으로서 행정기본법, 입법자의 부담 완화법으로서 행정기본법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오늘 우리 학술대회를 주최하는 한국법제연구원과 주관 부처인 법제처가 관련 법학자들과 협력하여 행정기본법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은 이러한 행정기본법의 의의를 유지 발전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 다음 쪽입니다. 제가 보기에 행정기본법 발전은 크게 두 분야에서 말씀을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행정기본법 자체의 수정 보완의 문제이고, 또 하나는 행정기본법과 일반법의 성질을 갖는 개별 행정법률의 통합이라는 방법입니다. 먼저 행정기본법 자체의 수정 보완에 말씀드립니다. 주시하시다시피 우리 행정기본법은 40개 조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40개의 행정기본법의 자체의 수정 보완의 문제도 행정기본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을 보완하는 문제가 있고, 또 한 가지는 행정기본법에 규정되었지만은 그 내용에 문제점이 있는 경우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은 40개 조문만으로는 미흡하다는 뜻을 의미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40개 조문에도 흠결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본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상각을 하여 두 번째 문단을 봐주십시오. 이러의 경우를 보면 행정기본법 안의 마련을 주도하였던 행정법제혁신자문위원회는 국민 편익 규제, 영업자 지위승계, 법 위반 사실 공표, 하자 있는 처분의 전환, 하자 있는 처분의 치유, 확약, 행정계획, 제재 처분 효과의 승계, 대행 등에 관해서도 깊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하나, 심도 있는 연구가 더 필요하다고 봐 제정 행정기본법에 반영하지 아니했습니다. 두 번째는 하여간 많은 행정법령에 규정되는 유사한 사항들을 일반화하여 행정기본법에 반영하는 것은 바로 행정기본법의 의의를 제고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현행 국가행정법제위원회는 이건 현시에 논의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법제위원회는 처분의 취소 처리 시 손실 보상 근거 마련 문제, 제척기간 적용 제외 사유 보완 문제, 과징금, 체납, 가산금 상환에 관한 일반 규정 문제, 영업자 지위 승계에 관한 공통 규정 마련 문제, 제재 처분 승계에 관한 공통 규정 마련을 위한
문제를 현재 논의 진행 중이고 상당한 결론에 이르고 있습니다. 아마도 제 생각 같아서는 10월이나 11월 되면 이 대체로 모아진 의견이 여러분들에게도 알려질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큰 문제는요, 15쪽 제일 마지막 문단입니다. 행정기본법 각 조문의 해석상 의문이나 오해 또는 다툼의 여지가 있어 보이거나 법체계상 문제가 있어 보이는 조항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항들의 존재는 행정기본법의 미흡함에 기인하는 것일 수도 있고 행정기본법을 보는 자들 사이의 인식상 차이에 기인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게 중요하다고 하는 것은 기존 법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규정에 대하여 손질을 가하는 것은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국가행정법제위원회는 두째 줄입니다. 법령의 범위 명확화, 행정규칙의 시행일 계산 규정 보완, 법령 해상 대상의 명확화 등을 위해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 일회적으로 끝나는 것은 아니라고 믿습니다. 계속 보완되어 갈 것이고 영구히 진행되어야 할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작 어려운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2번입니다. 행정기본법과 다른 법률의 통합, 일반 행정법의 단일 법제나 저 자신은 행정법의 체계를 일반 행정법, 특별행정법, 행정쟁송법 3부작으로 구성해 왔습니다. 제가 만든 책에서 이 일반 행정법을 행정작용하는 일반법과 행정조직에 관한 일반법으로 구성하였습니다. 그 다음 문단입니다. 원리적으로 보면 일반 행정법을 규정하는 각종 법률을 하나의 법률로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하나의 법률로 통합되면 행정법령의 체계화는 강화되고 국민은 통합 이전보다 쉽게 행정법 체계에 접근할 수 있고 공무원은 행정법령을 통합 이전보다 더 적극적으로 집행할 수 있고 법관은 행정법령의 해석을 통합 이전보다 더 수월하게 할 수 있고 입법자는 행정법령의 제정 개정에 통합 이전보다 더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문제는 일반 행정법을 구성하는 각종 법률을 하나의 법률로 통합한다고 하여도 한꺼번에 모든 관련 법령을 통합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한꺼번에 모든 법률을 통합하려는 경우 입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견해를 조율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아니할 것이고 조율에 걸치는 기간도 예상할 수 없을 정도로 장기간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때문에 저로서는 단계적으로 통합의 과정을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물론 일반 행정법을 구성하는 각종 법률을 하나의 법률로 집대성하는 것을 반대하는 견해도 있을 수 있고 단계적으로 통합의 과정을 거친다고 해도 어떠한 법률부터 통합할 것인지에 관한 논의에도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입니다. 이 때문에 저로서는 통합에 관한 논의는 하루라도 빨리 시작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라는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갈로 2번입니다. 일반 행정법을 구성하는 각종 법률을 하나의 법률로 통합하는 경우 단계적으로 통합의 과정을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입법 실무상으로 보면 어느 법령을 기초로 삼고 진행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생길 것입니다. 저로서는 가장 기본적인 법률을 바탕으로 하고 그 법률에 다른 법률을 추가하는 방식이 보다 효율적이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라도 현재로서는 행정기본법이 행정법령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법률이라는 점을 부인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저로서는 일반 행정법의 단일 법전화는 행정기본법을 바탕으로 하는 통합의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 방식은 행정기본법에 다른 법률을 추가하는 방식이 효율적일 것입니다. 이상에서 논급한 것을 바탕으로 이하에서는 일반 행정법을 구성하는 하나의 법률이 행정기본법에 통합된 경우부터 일반 행정법을 구성하는 많은 수의 법률이 행정기본법에 통합된 경우까지 아우르는 의미로 통합행정기본법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아울러 통합행정기본법 제정이 이루어지기까지 필요한 일련의 사무를 총칭하여 통합행정기본법 관련 사무로 부르겠습니다. 페이지 넘겨주십시오. 통합행정기본법 관련 사무의 주관 부처입니다. 제가 오늘 행정기본법 발전에 관하여 라는 주제하에 왜 이 부처를 쓸데없이 넣었느냐라고 말씀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실제 제가 민노로서 입법 전 과정을 볼 때 가장 어려웠던 부분이 관할 부처 결정하는 거였습니다. 아마 학문을 전념하는 분들은 이해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언제라도 비공개 사석에서 만나면 제가 소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여기에 못지 않는 것이 물론 또 국회라는 언덕이 있습니다. 그 두 언덕이 제일 어렵습니다. 제가 들은 바로 학자들의 세 사람의 의견을 모으는 것이 바퀴벌레 세 마리 같은 방향으로 가는 것보다 더 어렵대요. 그래도 학자들의 의견은 모아집니다. 정작 어려운 건 관료들 의견입니다. 정작 어려운 건 국회와 정부 간의 의견 조율입니다. 해서 이걸 다루는 겁니다. 글자로 표기에 곤란하게 말씀으로 드리는 겁니다. 18쪽 상단입니다. 통합행정기본법의 제정은 입법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이므로 통합행정기본법의 말에는 정부의 몫입니다. 따라서 통합행정기본법 관련 사무의 주체는 정부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어느 중앙행정기관이 통합행정기본법 관련 사무를 관장하여야 하는가에 문제가 있습니다. 통합행정기본법은 그 의미가 상당하므로, 제가 상당하므로라고 표현했지만 사실은 속내 같아서는 엄청나고 또 엄청나므로라고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하므로 관장할 중앙행정기관의 결정을 둘러싸고 정부 내에서 아마 엄청난 부처 이규지가 나타날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저는 봅니다. 이를 우리는 경계해야 됩니다. 통합행정기본법 관련 사무 주체의 결정은 당연히 헌법이 제한하는 바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저로서는 헌법상 행정조직 법정주의가 준수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여기에 관해 말씀 잠시 드립니다. 분업의 원리, 행정부의 사무 범위는 광범위하고 다양하므로 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이 직접 정부의 모든 사무에 대하여 의사결정을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정부의 사무는 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의 통제하에 분업적으로 처리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헌법 96조는 행정각부의 설치 조직과 직무비는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여 행정각부 법률주의를 도입하고 있는데 이게 분업 원리를 명문화한 것으로 저는 이해합니다. 이러한 시각에서 보면 행정각부는 정부의 수반인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통제하에 행정권의 사무를 불법적으로 처리한 기관으로 지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정부의 사무를 저는 두 가지로 나눕니다. 하나는 이번에 행정각부 사무고 또 하나는 오른쪽 페이지에 범행정각부 사무입니다. 2번의 칼로 1번. 입법자들은 여러 학문 분야의 도움을 받아 행정각부의 관장 사무를 행정의 종류와 특징, 시대적 상황, 국민적 요구 등을 고려하면서 헌법이 정하는 원리에 어긋나지 않게 나누어야 합니다. 현행 정부 조직법은 11개의 부분으로 나누어 각부 설치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행정각부 관장 사무의 구분은 시대에 따라 변할 수 있는 것은 너무도 당연합니다. 오른쪽 페이지입니다. 중첩적 사무의 배제. 행정각부가 관장하는 사무는 부문별로 구분된 사무라고 전제하는 한 하나의 행정각부에 부여되는 관장 사무는 다른 행정각부에 부여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관장 사무가 중첩적이라면 행정각부가 관장하는 사무는 부문별로 구분된 사무여야 한다는 전제가 무너지게 됩니다. 관장 사무의 동등성입니다. 행정각부는
국가 행정권의 사무를 분업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행정기관이기 때문에 각 부가 관장하는 사무 사이에 우열의 관계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정부조직법 26조 1항을 보면 1호에서 19호에 걸쳐 행정법을 규정하고 있지만 그 순서는 각 부의 우열이 아니고 종류를 나열한 수치에 불과합니다. 관련이 있을 수 있을지언정 주관 부처는 하나여야 합니다. 문제는 3번입니다. 범행정각부 사무. 오늘 여기에 초점 좀 맞추려고 합니다. 헌법 86조 2항은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호자하며 행정행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근거하여 국무총리는 통할 사무를 관장한다. 통할 사무에는 1번 행정각부 사무의 조정 사무, 2번 행정각부에 공통적으로 정되는 사항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특정 행정각부의 관장 사무를 할 수 없는 사무가 있습니다. 발제자는 통할 사무를 행정각부의 사무에 대비하여 주로서는 범행정각부 사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페이지 넘깁니다. 예를 들어 정보조직법상 교육부 장관은 인적개발정책 등등을 담당하고 법무장관은 검찰행정 등을 관장하지만 행정각부 장관으로서 교육부 장관이나 법무장관은 법률 사무 집행할 때 법치국가 원리에 따른 법의 집행이 필요합니다. 교육부도 그렇고 법무부도 그렇고 어느 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법무부가 다른 부서에 우열할 수 없습니다. 우월하다면 반헌법적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모든 부처에 공이 적용되는 사항을 다루는 법, 이건 총리의 통할 사무, 범행정각부 사무라고 봅니다. 둘째 문단입니다. 20조. 만약 법치국가 원리를 규율하는 행정기본법의 관리 운영을 법무부에게 맡긴다면 법무부가 다른 부서에 위하는, 상의하는 결과가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행정각부는 대등한 입장에서 분업적으로 동등한 지위에 있는 것이지 위아래가 있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시각에서 보면 통합행정기본법 관련 사무는 범행정각부 사무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밑에 참고란을 봐주시면 범행정각부 사무는 아니지만 행정각부에 속하지 않는 사무도 있어요. 이거는 개별 각부에 배치되어야 할 것인데 배치되지 못한 사무, 이건 우리 행정안전부 사무로 규정되고 있으니까 그건 별도로 이야기 드립니다. 참고입니다. 우리 유진호 교수님, 우리 헌법학을 공부하는 분들 처음 누구나 접하게 되는 한국헌법에 아마 선구자라 해도 과언이 아니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 분인데, 이분의 책을 보시면 20조 마지막 문단 봐주세요. 재헌헌법 73조 2항은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명을 승하여 행정각부 장관을 통리 감독하며 행정각부에 분담되지 않은 행정사무를 담임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유진호 교수는 본조 2항 후도는 국무총리는 행정각부에 분담되지 않은 행정사무를 분담한 것을 규정하였는데, 현재 국무총리가 분담하고 있는 행정사무는 국무원의 서무, 기획, 법제, 공보 등으로서 그를 분담시키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총무처, 공보처, 법제처, 기획처를 설치한 것인데, 이와 같이 행정각부에 소속되지 않거나 행정각부에 전부 관계 있는 사무를 국무총리 소속의 하의 각 기관에 분담시킨 것은 종래의 각국의 행정기구와 우리나라의 제도가 크게 상이한 점이다라고 적시한 바 있습니다. 밑에 까만 박스 부분 보시면 요약해 보면 유진호 교수는 재헌헌법 73조 2항 후단의 행정각부에 분담되지 않은 행정사무를 행정각부에 소속하지 않거나 또는 행정각부에 전부 관계 있는 사무로 보고, 이러한 사무를 국무총리 사무로 한 것은 행정의 통합하고 조정하는 기능을 발휘한 것이라 하였습니다. 이 중 후자는 제가 말하는 범행정각부 사무에 해당합니다. 제가 이 부분을 노트하면서 국내 헌법 교과서를 최대한 뒤져봤어요. 유진호 선생님 다음에는 김철우 선생님 책이 부형이 나타나요. 양건 선생 책에 한 줄 나타나요.
대개석에서는 안 나타나요. 관심이 없는 건지 틀린 건지 저로서는 알 수 없습니다. 이때 이미 국무총리제가 도입되던 시기부터 범행정 각부의 사무는 부르는 표현은 다를지라도 관념적으로는 범위가 지어져 있었던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문제는 이 범행정 각부 사무 누가 관장할 거냐 하는 문제 좀 더 말씀드립니다. 21쪽 마지막 4번 갈로 1번입니다. 국무총리는 행정안에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하고 대통령의 명을 받아 중앙행정위의 장을 지휘감독하는 바 총리가 통할하는 대상기관은 행정각부를 포함한 중앙행정기관이므로 총리가 관장하는 사무 참 넓습니다. 이 때문에 국무총리가 통할 사무, 범행정각부 사무를 전부 자기의 이름으로 권한과 책임으로 하면 바람직하지요. 대통령이 모든 사무를 대통령 이름으로 사인하면 좋지요. 그러나 현실적으로 불가할 겁니다. 이 나라 총리 일 참 많습니다. 장관도 일 많은데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러다 보니 마지막 줄입니다. 헌법상 보여된 국무총리의 사무를 국무총리가 직접 처리하는 사무와 국무총리 소속으로 행정기관을 설치하여 국무총리의 통할하에 그 행정기관으로 하여금 처리하게 하는 사무로 나누어 처리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부 조직법은 이러한 취지에 따라 총리 소속하에 국무조정실 등등을 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래 새기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문제는 법제처로 좁아집니다. 2번입니다. 중앙행정기관으로서 법제처의 성격. 총리가 소관 사무인 통할 사무, 범행정각부 사무를 자기의 이름과 권한과 책임으로 처리하도록 하는 법제하에서 이런 법제하에서 총리 소속으로 법제처가 있다고 한다면 법제처는 총리의 보조기관, 보좌기관의 성질을 가질 겁니다. 그러나 현행 정부조합 2조 1항은 중앙행정기관 이 법에 따라 설치된 부처 등등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 때문에 법제처는 중앙행정기관의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법제처는 자기의 이름과 권한과 책임으로 처장의 이름과 권한과 책임으로 수행하는 겁니다. 그건 여기서 그래서는 누락되어 있습니다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법제처의 소관 사무라고 하지만 이것은 총리의 사무인데 입법자들이 총리의 사무를 처에 위탁한 것으로 위임한 것으로 새깁니다. 입법자의 명예에 의거 처장이 수행할 뿐이지 헌법 체계적으로는 국무총리의 사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저 자신은. 갈로 3번 읽습니다. 현행 정부조직법 23조 1항은 법제처의 소관 사무로 국무회의에 상정될 법령안, 조약안과 총리령안 및 부령안의 심사 외에 그 밖에 법제에 관한 사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법제에 관한 사무의 내용을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법제에 관련된 사무로서 범행정각부 사무는 그 밖에 법제에 관한 사무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이러한 연유로 통합행정기본법 사무는 범행정각부에 해당하므로 법제처가 그 사무의 소관기관이 되어야 합니다. 재정기본법 만들 때에 지금도 생생합니다. 행안 분야, 법제처냐. 저는 시종일관 이러한 견해를 견지해왔고 설득해왔습니다. 갈로 4번입니다. 이래 되면 이제 법제처장의 지위가 또 문제됩니다. 이 처장님이 오셔서 드려야 되는데 안 오셨네요. 행정각부 사무와 범행정각부 사무는 모두 국가의 행정사무를 성질에 따라 사항별로 구분한 것이지 질적인 면에서 상하로 구분한 것 아닙니다. 이것은 행정각부 사무와 범행정각부 사무 사이에 우열관계, 상하관계, 상하, 우열 이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때문에 행정각부 사무를 처리하는 행정각부의 장의 지위, 우리는 뭐 각부 아까 봐집니다. 학문에서는 장관이 청이잖아요. 행정각부 장의 지위와 범행정각부 사무를 처리하는 행정기관의 장의 지위는 같아야지요. 사무의 성질이 동일한데 법무부는 장관 두고 법제처는 장관급으로 두고 이거는 뭐 정치인들은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러나 학문적으로 보면 처리하는 사무에 우열이 있을 수 있겠느냐?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뭐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겠지요. 적어도 갖거나 오히려 우월한 지위를 두는 것이 나을지도 모릅니다. 예컨대 예전에 경제기획원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게 일반 부처보다 직급이 높았어요. 역사가 없던 것도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는 현재는 법제 사무를 처리하는 최고 행정기관의 지위가 부문별 사무를 처리하는 각 부처 보좌기관의 지위밖에 두지 않고 있어요. 법률하는 대통령이 3분이 나왔는데 그분들이 헌법을 아시는지 모르는지 보좌관들이 아시는지 모르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법률 안 한 분들이 하면 시비 안 붙어요. 법률을 전공했다고 자랑하는 변호사도 3분이 하고 있는데 손 안 보고 말도 없어요. 제가 무식한 탓으로 과문한 탓으로 잘못이라면 용서를 구하겠습니다. 지금 이것은 정부 조직법이 헌법의 원리에 반하는 위헌적인 것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요즘 뭐 헌법 하던데 이것도 헌법에 좀 맞추었으면 좋겠어요. 헌법 교수들이 있으면 질타를 좀 하고 싶어요.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결론 내겠습니다. 행정기본법 발전, 자체 발전도 해야 되고 다른 법률로 통합해야 됩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통합 논의를 즉시 오늘도 합니다만 좀 세게 밀고 나가 주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1, 20년 내에 이루어진다면 그 혜택은 우리 아들, 딸, 우리들의 손자, 손녀에게 갈 걸로 생각합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누리지 못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도 이제 나이 은퇴하고 7년차, 8년차 되었습니다. 나이 먹어보니까 진심으로 우리들 후손들에게 행복을 마련해 주어야겠다는 생각이 절로 듭니다. 끝으로 23쪽 마지막 부분을 보면 제가 생각하는 통합 대상의 논의로 삼아야 할 법률들 몇몇 개 적어봤습니다. 그 중에 하나 정부 조직법도 있습니다. 정부 조직법. 법령 해석도 법제처가 가야 됩니다. 총리 이름으로 하는 건데 무슨 상공부가 하고 법무부가 합니까? 국가 최고기관인데 총리가 하는 거지. 저는 정파 문제가 아니라 학문적인 입장이에요. 그래서 행정기본법 통합에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이걸 이끌어갈 우리 정부 부처의 조직 구성에 대해서도 동시에 관심을 가져주셔야 어느 견해를 따르든 효율적으로 진행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제 독단적인 생각을 강요하는 듯 해서 죄송합니다. 우리 헌법에 모든 국민은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고 했는데 제 행복만 추구한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홍정선 공동위원장님의 기조 발제였습니다. 분야가 다르긴 하지만 아나운서도 더 쉬운 그리고 모두를 위한 말을 위해서 참 많이 고민을 합니다. 오늘 이렇게 더 쉬운 그리고 오직 국민을 위한 행정기본법을 위한 소중한 제언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 지금부터는 잠시 휴식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세션 행정기본법과 행정법제의 관계로 이어갈 텐데요. 그 전에 연사분들께서는 무대로 좀 자리하셔서 기념 촬영을 하겠습니다. 주요 내빈 여러분께서도 함께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하실 연사분들 그리고 내외빈분들 무대로 모셔서 기념 촬영 진행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른 분들은 약 10분 정도 휴식 시간을 갖고 첫 번째 세션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로비에 다가와 커피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편하게 이용하시고요. 오랜만에 만나는 원우들과 또 즐거운 시간 보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